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책, 칼 로저스와 H. 제롬 프라이버그가 지은 학습의 자유, 자기주도적 인간 육성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연문희 옮김 시그마 프레스 출판사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지은이, 칼 로저스.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다. 교육, 상담, 심리치료, 갈등 해결 및 평화 분야의 모두에 크게 공헌했으며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시자로서 공감적인 삶, 실험적인 연구, 16권의 저서, 200편이 넘는 학술 논문을 통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는 진정한 사람 되기, 내담자 중심 상담, 사람 중심 상담, 사적인 힘에 관한 칼 로저스, 참 만남 집단에 관한 칼 로저스, 배우자 되기, 결혼과 그 대안 등이다. H. 제롬 프라이버그, 휴스턴 대학교 교육학 교수이며 템플 대학교에 있는 국립대도시 빈민교육센터의 선임연구원이자 휴스턴 소재 국립대도시 빈민교육센터의 소장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20년간 대도시 빈민층학교의 어린이, 교사, 행정가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헌신해왔다. 100편가량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전 세계 50여 개국의 독자를 둔 국제학술지 Journal of Classroom Interaction의 편집자이다. 오늘은 먼저 역자 서문으로 책의 소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역자 서문. 이 책은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고 교육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탄식하는 교사, 교육행정가, 교육학도, 학부모 혹은 그 밖의 일반 독자들에게 참 교육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책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또 불어 수업에서부터 신경생리학 과목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와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학생 중심 수업, 인간 중심 교육 방법을 실천해온 과정과 그 성과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교실에서 교사가 진실한 인간으로 학생들과 관계를 맺으며 학생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공감적일 때 학습은 촉진되고 학생들의 타고난 실현 경향성이 조장된다는 감동적인 신뢰를 저자는 제시하고 있다. 유학 시절 역자는 이 책을 읽으며 가슴이 확 열리는 듯한 심리적 해방감을 경험했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읽을 때마다 신명나게 하는 책이어서 그 기쁨과 희망을 교육에 헌신하는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번역하였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나 우리나라 교육의 현안은 학습의 자유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제3판을 번역하였다. 이 책이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에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학생과 자주적이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인간 육성이 크게 요구되는데 학습의 자유가 그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흥미에 따라서 자주적으로 탐구 활동을 즐기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인간이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세상이다. 저자 칼 로저스에 의하면 자기 주도적인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학습의 자유를 누리고 즐겨서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둘째로 창의적인 학생, 복잡한 문제 해결에서 수월성을 보이는 학생은
학습을 촉진하는 분위기와 촉진자 역할을 하는 교육자를 필요로 한다. 날 때부터 타고난 저마다의 자기 실현 경향성은 학습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이라야 그 실현이 촉진된다. 교사와 부모들에게 유능한 촉진자가 되는 방법을 바로 이 책이 구체적으로 실례를 통해서 보여준다. 어른 중심의 극성스러운 교육열은 학생들의 자기 실현 경향성을 왜곡하거나 억압할 가능성이 많아서 오히려 건전한 성장 발달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학습의 자유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셋째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교사가 주 임무로 생각하던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은 오늘날에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 전자기기의 발달로 필요한 지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속도가 매우 빨라져서 과거 지식의 암기나 필기는 가까운 장래의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오늘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기를 즐기고 능동적으로 평생 학습하는 사람만이 잘 살아남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는 학습의 자유를 누리며 즐겨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체벌 없는 생활 지도와 학생 인권 조례의 발표가 교육 현장의 뜨거운 관심사가 된 이때에 이 책은 제때를 만난 셈이다. 이 책이 원문 제목으로 Freedom to Learn이라는 이름으로 칼 로저스가 살아생전에 출판을 했었던 시기가 1994년,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로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출판된 것이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후인 2011년인데 그로부터도 벌써 11년이나 지난 지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자분께서 언급하는 방금 체벌 없는 생활지도, 학생 인권 조례의 발표는 사실 10년이 넘은 일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책을 보시면 더 감동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책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한 그런 생각과 철학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 부당한 입시 제도를 겪어보신 모든 한국 분들이라면 크게 공감하시면서 또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책이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감히 인생책 중에 한 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심리학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칼 로저스입니다. 이 책은 또 제가 제목에 혹해서 제목이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사서 읽어보았는데요. 읽으면서 정말 밑줄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자 소문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아동, 청소년 지도에 골몰하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인간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임을 역자는 확신한다. 원서 Freedom to Learn의 원저자 칼 로저스는 그가 살아있던 1982년 연구로 미국 상담 심리학자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컸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여 년이 지난 2009년 연구에서도 상담 전문가와 심리치료사들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학자들 중 칼 로저스는 또다시 1등으로 뽑혔다. 칼 로저스는 정신분석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3세력의 심리학을 이끌어간 인본주의 심리학자로서 상담 심리학과 상담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중 한 사람이다. 그는 1942년 카운셀링 앤 사이코테라피를 펴내 비지시적인 상담을 제창하였고 1951년 클라이언트 센터드 테라피를 발간하여 비지시적 상담의 내담자 중심의 심리치료로 심화 발전시켰으며 1974년경부터 자신의 상담 방법을 인간 중심 접근법이라고 고쳐 불렀다. 1987년에 타계할 때까지 그는 여러 저술을 통해서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서의 성장 발달과 성장을 촉진하는 인간관계에 관해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그가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쓴 유일한 이 책, 학습의 자유는 교실과 학교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학습의 자유는 1969년에 처음으로 출간되었으며 1983년에는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판을 1990년에 완역하여 학습의 자유, 인간 중심 교육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칼 로저스가 1987년 타계한 후에 원저 집필에 긴밀하게 협력했던 제롬 프라이버그가 공동 저자로 새로운 내용을 많이 첨가하여 1994년에 제3판이 나왔다. 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것은 무려 1969년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참고하셔서 내용을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969년에 처음 쓰여진 내용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후에 읽어드릴 책의 내용이 또 공감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조금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습의 자유 제3판이 우리 사회가 간구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창의적인 인간 육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자기주도적 인간 육성의 길이라는 부제를 달기로 하였다. 제3판은 이렇게 새로워졌다. 칼 로저스가 쓴 제2판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게재한 부분은 4, 5, 7, 8, 11장과 14장 등 모두 6장이다. 공동저자 제롬 프라이버그가 새로 집필하여 삽입한 부분은 1장, 6장, 12장, 13장, 17장과 부록이다. 그리고 제2판의 내용을 첨삭하여 개정한 부분은 2, 3, 9, 10, 15, 18장이다. 학교 현장의 새로운 사례와 최근의 학술 연구 결과가 크게 보강되었다. 여기서는 학교 현장의 새로운 사례와 최근 학술 연구라고 하지만 이 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번역된 지는 11년이 지났고 또 제3판이 나온 것이 1994년이라는 점 꼭 참고하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서의 2판과 3판을 비교하면서 달라진 부분을 일일이 가려내어 역자에게 도움을 준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 한기철 간사와 학습의 자유에 심취하여 번역을 재촉한 전국재 박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잉태한 아이의 출생을 고대하듯이 이 책을 기다린 아내 조희숙 덕분에 번역의 진도가 빨라졌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끝으로 학습의 자유와 중요성을 간파하고 제3판을 흔쾌히 맡아서 출판해준 시그마 프레스 강학경 사장 정성을 다해준 교정해준 김성남 씨와 편집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2011년 6월에 역자 연문희 님께서 이렇게 좋은 서문을 남기셨습니다. 한국인 역자께서 서문을 남기셔서
조금 더 우리 상황에 맞게 이 책의 내용을 개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제8장 학습을 촉진하는 인간관계. 이 부분은 지금 역자분께서 서문에서 언급하셨듯이 제2판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게재하여 칼 로저스가 저술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제8장 학습을 촉진하는 인간관계. 이 장은 학습의 과정과 그 과정을 촉진하는 태도와 나의 관계를 규명해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열정적이고 사적인 글이다. 이 글은 여러 군데서 다른 형태로 여러 번 제시된 바 있는데 처음은 하버드 대학에서였다. 그러나 이 책에 실기 위하여 그 글을 개정하였다. 이 글에서 나는 교육이라고 일컫는 과정에 관한 나의 깊은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랍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분을 언짢게 하는 말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교수란, 여기 가르친다는 뜻의 교수란 내가 보기에 상당히 과장된 기능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서 나는 즉시 사전을 찾아 내가 한 말이 진실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교수는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비록 남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알아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일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교수란 지식과 기술의 전수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나의 반응은 학생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책이나 프로그램 학습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의 회의가 제기된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교수는 보여주고 안내하고 지시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저 수동적으로 안내받고 지시받으며 구경만 해왔다. 따라서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진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교수란 내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활동이며 교육 현장에서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활동이다. 그러나 나의 태도는 이보다도 더 강한 것으로서 교수에 대해 나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르침은 모든 잘못된 의문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수의 중점을 두자마자 무엇을 가르칠까? 우리의 우월한 입장에서 볼 때 남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대사회에서 어른들은 미래에 대하여 현명하고 젊은이들이 어리석다는 가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진실로 젊은이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알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생긴다. 교육 과정은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 교육 과정에 대한 이 같은 생각은 가르친 것은 학습되고 제시된 것은 그대로 동화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토록 극명하게 거짓된 가정을 나는 알지 못한다. 이 가정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할 필요조차 없다. 단지 몇 명의 학생들과 대화만 해봐도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내가 교수에 대하여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가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가? 라고 스스로 물어본다. 나는 오래전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경험을 즉시 떠올려 본다.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2만 년 이상 살아온 한 부족이 있는데 그들은 현대인이라면 며칠밖에 살 수 없는
황폐한 환경에서 생존해왔다. 그 원주민 생존 비밀은 교수였다. 원주민은 젊은이들에게 물을 찾는 법, 사냥감을 찾는 법, 캥거루를 잡는 법, 길 없는 사막에서 길을 찾는 법과 같은 여러 가지 지식을 전수해 왔다. 그와 같은 지식은 젊은이들에게 행동 방식으로 전수되며 어떤 혁신도 경계한다. 비교적 변하지 않는 거친 환경 속에서 원주민에게 생존하는 방법을 제공했던 것은 분명히 가르침이었다. 이제 나는 나를 흥분시켰던 의문의 핵심에 좀 더 접근했다. 교수, 즉 가르침과 지식의 전수는 변화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교수가 오랫동안 비판받지 않았던 이유이다. 그러나 현대인에 관한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현대인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물리학이 20년 후에는 진부한 것이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할 수 있다. 오늘날의 심리학이 20년 후면 분명히 시대에 뒤진 것이 될 것이다. 소위 역사적 사실이라 부르는 것도 시대의 분위기와 문화의 경향에 크게 좌우된다. 화학, 생물학, 유전학, 사회학 등이 변화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정설은 학생들이 그 지식을 이용할 때가 되면 거의 모두를 수정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생존하려면 변화와 학습을 촉진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할 전적으로 새로운 교육 환경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교육받은 사람은 배우는 법을 학습한 사람이고 적응하고 변화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며 변하지 않는 지식은 없고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만이 안정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고정된 지식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의 신뢰, 즉 변화라는 개념이 현대 사회의 교육 목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유일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가지고 하나의 행동,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게 되는데 그것은 학습의 촉진으로서 진실로 나를 흥분시킨다. 내가 한 집단을, 여기서 한 집단이란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의미한다. 학습 공동체로 바꾸어 놓았을 때 체험하는 그 감동은 거의 믿기가 어려운 정도이다. 호기심을 발동하게 하는 일, 탐구 욕구를 해방시키는 일, 모든 것을 질문하고 탐색해 보도록 개방하는 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천 과정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체험이다. 내가 관계하고 있는 집단 속에서 그 체험을 항상 할 수는 없다. 부분적으로 혹은 대체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집단 경험이 된다. 그와 같은 환경에서 진정한 학생, 참된 학습자, 창조적인 과학자와 학자, 그리고 실천가들이 배출되고 현재 알고 있는 것과 미래의 유동적이고 변천하는 문제와 사실들 사이에서 섬세하지만 늘 유동적인 균형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탄생한다. 여기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바칠 수 있는 목표가 하나 있다. 나는 학습의 촉진을 교육의 목적으로 보고 그것은 학습자를 양육하는 방법이며 변하는 과정 속에 하나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학습의 촉진이야말로 오늘날 인류를 둘러싼 가장 심각한 문제들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실험적인 변천하는 과정상의 해답을 제시한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새로운 교육 목적을 성취할 방법을 알고 있는가?
이것은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경우엔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참된 희망을 주지 못하는 도깨비 불은 아닌가. 나의 대답은 자주적이고 의미 있고 경험적이며 깊이 있는 학습을 조장하는 조건들에 대하여 우리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조건들은 교육 방법에서 하나의 혁명을 의미하는데, 혁명은 용기 없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실천에 옮겨지는 것을 자주 볼 수는 없다. 학습 촉진은 교사의 교수 기술이나 그 분야의 학문적 소양, 교육과정 계획, 시청각 자료, 프로그램 학습, 강의 혹은 많은 책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비록 그런 것들이 중요한 자료로서 한두 번 이용될 수는 있어도 학습을 촉진하는 조건은 되지 못한다. 의미 있는 학습의 촉진은 촉진자와 학습자 사이의 인간관계 속에 존재하는 어떤 태도적 자질에 달려있다. 그와 같은 발견은 심리치료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결과가 교실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심리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긴밀한 인간관계는 이런 자질을 가질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끝없는 상호작용 속에서도 그런 특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네, 제가 잠깐 커멘트를 드리자면 저도 치료 분야에서 지금은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공으로 심리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또 제가 투잡으로 또 교사로서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이 교육자와 치료사의 차이와 그 사이에 특별한 다른 점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설명해야 될 때가 오는데요. 저는 이 책이 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치료사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을 교사와 교수법에서도 관계의 형성이라는 부분에 충분히 어떤 장점으로 활용해서 학습을 촉진하는 아이들에게 더 동기 부여되고 더 즐겁게 학교라는 곳, 또 배우는 장소로 올 수 있도록 아이들을 설득하고 아이들에게 즐거운 기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치료사로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들께서 또 치료사 분야, 치료사들과 또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을 하신다면 어떤 특정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라는 틀 혹은 학원 상관없이 배움에 있어서 더 즐겁게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미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학습을 촉진하는 특성. 학습을 촉진시키는 태도와 특성은 어떤 것들인가? 교육 현장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같은 자질들을 간략하게 기술해 보고자 한다. 학습 촉진자의 진실성. 아마도 이들 기본적인 태도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진실성 또는 진솔성이다. 촉진자가 진실한 인간일 때, 가르치는 사람이나 치료를 하는 사람이나 보통의 어른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인간일 때, 있는 그대로 존재할 때, 가면이나 가식 없이 학습자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여기서 촉진자를 부모님, 어른들, 선생님, 치료사 등등으로 바꾸어 읽어볼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부모님으로 한번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진실한 인간일 때, 있는 그대로 존재할 때, 가면이나 가식 없이
아이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것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것은 촉진자가 경험하고 있는 느낌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고 그 느낌대로 살며 그 느낌대로 존재하며 필요하면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촉진자가 학습자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촉진자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자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교사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된다. 교사는 열정적일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다정다감할 수도 있다. 교사는 이와 같은 느낌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학생들에게 속일 필요가 없다. 교사는 학생의 작품이 좋거나 나쁘거나 우수하거나 열등한 것에 상관없이 그것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다. 교사는 단지 그 작품에 대한 느낌과 자신의 마음속의 느낌을 표현할 뿐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과정의 얼굴 없는 화신도 아니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식을 전달하는 몸이 건조한 통로도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학생들에게 존재한다. 심리치료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입증된 이와 같은 태도적 자질은 학생들에게 단지 교사의 역할을 보여주는 대부분의 교사들의 성향과는 분명히 대조적인 것이다. 이 책이 쓰여졌을 때가 1960년대라고 했나요? 그랬으니까 이런 발언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지금의 젊은 세대에서의 선생님들은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그래도 꽤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면서 학교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제 세대, 저를 비추어 돌아보았을 때 선생님이라고 하면 감정은 조금 배제된 그리고 선생님으로서의 가면을 조금 더 많이 요구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바로 그려지는데요. 뭔가 조금 무섭고 엄하고 잘 웃지 않으시고 농담보다는 팩트와 사실 위주의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규칙과 틀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그것에 어긋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세대보다 조금 젊은 세대의 분들 그리고 지금의 어린 친구분들은 이런 인간적인 교사 아래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의식적으로 교사라고 하는 가면과 역할을 행하는 것이 보통이고 온종일 이 거짓 모습을 하고 있다가 저녁에 학교를 떠날 때만 그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관례이다. 네, 이것이 1960년대의 미국의 관례였고 또 이 책이 한국에 전해졌을 2010년까지도 우리에게는 와닿는 메시지였을 텐데요. 지금은 어떨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모든 교사가 이와 같은 것은 아니다. 실비아 애쉬튼 워너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초등학교 아동들을 담당했는데 그 아동들은 저항적이며 학습 속도가 늦은 부진아들이었다. 그들의 독해 어휘를 개발하기 위하여 실비아 교사는 각 아동들이 어떤 어휘든 그들이 원하는 단어를 요청하면 카드에 그것을 써서 그 아동에게 주었다. 입맞추기, 귀신, 폭탄, 호랑이, 싸움, 사랑, 아빠와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된다. 곧 아동들은 문장을 만들었고 그 문장을 기억할 수 있었다. 그는 혼날 거야. 고양이가 놀랐다.
이와 같이 자주적으로 학습한 것을 아동들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것은 실비아의 교수 방법이 아니라 그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그는 자기의 독자를 대할 때나 아동들을 대할 때나 똑같이 열정적인 진실의 소유자였다. 한 편집자가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물었는데 이 주제에 관한 한 나 자신 속에 혹은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엄연한 사실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다만 창조적인 교수라는 문제에 뜨거운 열정이 있을 뿐이고 그 뜨거운 사실이 책과 나를 불사를 뿐이다. 여기에는 목석 같은 거짓된 모습이 없다. 감정이 있고 확신에 찬 생기발랄한 사람이 존재한다. 그를 학습의 촉진자가 되게 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의 진실성이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는 어떤 정교한 교육적 공식에는 맞지 않는다. 학생들은 진실로 개방적으로 존재하는 사람과 접촉함으로써 성장하는데 그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이 단번에 성취되는 것도 아님을 나는 안다. 그러나 학습의 촉진자, 어른들, 선생님들 혹은 부모님들, 즉 혁명적인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존중, 수용, 신뢰. 학습을 성공적으로 촉진시키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태도가 있다. 나는 이 태도적 자질을 관찰하고 경험해왔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용어로 설명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보려고 한다. 그것을 나는 학습자에 대한 존중, 즉 학습자의 느낌, 학습자의 의견, 학습자의 인간성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학습자에 대한 사랑이다. 그것은 비소유적 사랑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별개의 인간으로 존재 가치가 있는 개인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기본 신뢰이다. 우리가 그것을 인간에 대한 존중, 수용, 신뢰라고 부르든 혹은 다른 말로 부르든 간에 그것은 관찰이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태도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 촉진자는 학생들의 성취감은 물론 새로운 문제에 접근할 때 학생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망설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그 교사는 학생들이 주요한 학습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은 물론 학생들의 무관심과 학습 목표를 벗어난 학생들의 별난 욕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와 같은 교사는 학습을 방해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사적인 느낌, 즉 경쟁심, 권위에 대한 증오, 적절성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에서 묘사하는 것은 많은 느낌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 존재로서 학습자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에 대한 촉진자의 존중이나 신뢰는 인간 유기체의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과 신뢰의 실제적인 표현이다. 이와 같은 태도의 몇 가지 신뢰를 나는 교실 상황에서 제시해주고 싶다.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오늘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학생들이 커멘트가 조금 실려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셔서 그 표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표현을 이렇게 받아들였고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좋은 커멘트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가 공감적 이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감적 이해.
자주적인 경험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공감적인 이해이다. 교사가 학생 반응의 동기를 이해할 능력이 있고 교육과 학습 과정에 대해 학생들이 지각하는 방법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면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날 가능성은 증대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이해는 나는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식의 평가적 이해와는 다르다. 공감적 이해가 있을 때 학습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나를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 이제 나는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태도, 학생의 눈으로 그린 세계를 보는 태도는 보통 교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책이 1960년대에 지어졌는데 아직도 이럴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제가 아이가 없고 큰 그 정규 학교에서는 일을 해본 경험은 없어서 아주 작은 대안학교나 또 해외에서 있는 한글 학교 이 정도만 제가 경험이 있어서 지금 한국 현실의 학교의 모습은 알 수가 없지만 왠지 크게 달라졌을 것 같지 않다는 불안감이 갑자기 듭니다. 우리는 수천 번의 보통 교실의 상호작용을 떠올릴 수 있지만 명료하고 정확한 공감적 이해는 단 한 번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나 공감적인 이해는 그것이 실현될 때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촉진적 태도의 바탕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언급한 태도를 항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부 교사들은 내가 지금 나의 학생들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을 존중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제까지 언급된 태도적 자질 중에서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학생들이 내면 세계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학생이나 그의 행동을 싫어한다면 거짓된 공감이나 관심보다는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진실된다는 것, 정직하다는 것, 참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 그 사람에게 진실일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진실할 수가 없다. 내가 만약 정말로 진실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뒤에도 인간 유기체에 대한 신뢰, 발견의 불확신성을 시인하기, 또 학술 연구의 증거 등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리자면 건강한 학교는 협력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자발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정말 좋아하는 책이어서 다른 챕터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이 능력이 있어서 책 내용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책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금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조금 어렵긴 했지만 와닿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모든 교사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학교와 협력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큰 정규 교육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그 교사분들을 만나 뵐 때가 가끔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만 대하는 이 치료사의 일과는 너무 다르게 한 명의 교사가 그 집단이라는 공동체를 관리한다는 것, 거기에 요구되는 많은 능력, 그 대담함과 책임감, 또 관심, 아이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을 볼 때면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항상 제가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학교라는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사,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